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MC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법을 아니까 매사를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러면서 한 이거 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보게 한 주를 되시는군요. 보냈습니다. 역시 저희가 지금 오늘 7회인데 한 6회 정도 함께 하시다 보니까 우리 MC님께서도 역시 법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직까지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반가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백지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나 대표 변호사 백지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등록된 게요, 2명당 한 대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명당 한 대꼴. 야, 이건 사람 반, 차 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1가구 1차량은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한 가구당 식구별로 자동차가 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 너무 자동차 많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MC님.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도 있겠죠.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이야기도 사실 뉴스에서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배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배달 관련 사고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언제라도 이게 교통사고만 어떡하지? 이런 긴장을 하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너무 긴장되고 너무 두려운 문제잖아요. 아, 그래서 이 접촉사고가 또 가벼운 게 나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MC님 맞습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지만 저도 뭐 길에서 갑자기 차가 멈춘다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난다고 하면은 정말 긴장이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보험사 전화번호 찾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해서 이런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하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또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주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다 세세하게, 면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권 MC님께서 자동차 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 사고가 아니라도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내가 가해자일 때도 그렇지만 내가 피해자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딱딱딱딱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요. 백 변호사님,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운전을 많이들 하시지만 운전을 잘 하셔서 교통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확률은 없죠. 내가 운전을 잘 하더라도 아니면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가 나를 이제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경미하게라도 났을 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좀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친 사람에 관한 구호 조치가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폰을 꺼내서 현장 사진을 좀 자세하게 찍으셔야 할 텐데요. 이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지만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용하셔서 사고 현장을 좀 전반적으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고 현장의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주변에 목격자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분들의 연락처나 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둔다고 하면 나중에 좀 처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차에 요즘에 항상 많이 달려있는 블랙박스, 그리고 도로에 있는 CCTV 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호 조치 먼저 취하도록 하고 119, 112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의 확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CCTV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뭐 동영상이나 뭐 사진 촬영,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거나 블랙박스 확보, 뭐 증인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 진술 확보해 놓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단 말씀이시군요. 네, 저도 잘 적어놓다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 이제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적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지만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이제 파손물들이 좀 흩어지는 네, 경우는 그렇죠. 적긴 한데요. 파손물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에 그런 것들이 좀 흩어져 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치우는 작업까지도 좀 선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로 2차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요즘 급증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돌진해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속도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살짝 옆으로 부딪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고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합의금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치 3주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유, 정말 큰일 날 글쎄 뻔하셨네요. 말이에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들 외식하시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제 외식은 아무래도 자제하시게 되고, 사실 저도 집에 보면 이제 배달 용기가 한가득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도 정말 그동안 배달 안 해봤는데 요즘처럼 배달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길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녀. 맞습니다.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또 아무래도 요즘은 실시간으로 지금 배달이 어디에 오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속도전 같은 게 경쟁을 붙게 되면서 좀 더 빠른 배달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 오토바이의 어떤 활동량도 급증하고 사고도 정말 급증하고 있어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차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해자가 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실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지금 상황과 같이 보행자와 충돌하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백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의 사연이 더욱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 사연 끝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 합의금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하실 때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정해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이 합의금이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치료비에 관해서는요, 가해자가 가입한 이 책임보험으로 좀 배상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이 정하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이 상해 정도는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합의금을 이루는 것으로는 이 치료비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손해에 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책임보험은 안타깝게도 이 치료비에 관해서만 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은 이제 가해자가 직접 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이제 충격한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 가해자분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합의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벌의 정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분 치료가 한 3주 정도 네, 3주. 나왔고, 그리고 피해 정도가 이렇게 보면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좀 경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합의금 마련할 여력이 좀 안 된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 절차 자체에 좀 소극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일단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금전적으로 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집중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가해자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좀 최대한 받으셔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관해서는요, 진단주수 저희 이제 3주가 나왔는데요. 이 3주에다가 주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합의금을 좀 제시를 하셔서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이것에 좀 소극적이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모자라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이 뭔가요? 이 종합보험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책임보험이 있고 그리고 종합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좀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혹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치료비 한도로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법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 한도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한도가 무한대라는 점에서 책임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이고 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 건너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었고 그 차는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죠. 제가 횡단보도를 한두 걸음 정도 걸었을 때 그때야 급브레이크를 밟았던지 미처 저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일도 못하니 생계도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경찰 쪽에 얘기를 들으니 가해자가 제한 속도도 위반하고 신호도 위반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보험사 측에서만 연락이 오지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이거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연락도 없다니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신호 위반에다가 또 속도 위반?
이거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MC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런 차량 사고가 정말 무서운 게 나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다른 사람을 정말 크게 또 심하게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안 보면은 일단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전치 8주에 철심까지 박는 수술을 또 하셨다면 재활 치료도 하셔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 뭐 장애나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뭐 합의의 의사를 보인다거나 뭐 사과를 한다거나 가해자가 좀 연락도 안 되고 보험사만 전화 오는 이런 상황이라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좀 살펴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보행자의 보행신호 위반이 딱 눈에 띄고요. 그리고 주행 속도도 지금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한 가지 더 제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충분히 나를 볼 수 있었던 위치에서 차가 그렇죠. 있었는데도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다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음주운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제대로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운전을 했다면 보행자가 앞에 있다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 법에서 이제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었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에 해당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되게 돼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그 상대방 가해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은 안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운전자 혹은 피해자 모두 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2조 1항 그리고 3조에 따라서 교통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방금 말씀드린 뭐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혹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 형사상 합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유의하실 점은 항상 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또는 일명 뺑소니라고 부르는 그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연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해서 보행자를 치고 그다음에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위반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더라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면은 이미 지금 굉장히 병원비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고 사실 병원비가 다가 아니죠. 그렇죠. 생계를 이분은 일을 못 하셨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재활에 드는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생계 문제도 지금 빼놓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험사랑 통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보험사에서는 이제 전화를 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이제 부담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통화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좀 더 살펴보면 백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은 손해가 치료비뿐만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일실 수익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2차적 손해라고 보통 부르죠.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을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게 사람마다 내가 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의 정도나 뭐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 다쳤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일을 못하게 됐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일실 수익을 판단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할 때 만약 내 직업이 뭐 런웨이를 걸어야 하는 모델이거나 아니면 공을 차야 하는 축구 선수거나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 그냥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라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동력의 감소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재택근무라든가 그 외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이제 일시 수익이 정해지게 된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안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시 수익을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좀 정하실 때 좀 협상을 잘 하셔서 그런 걸 좀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네요. 만약에 이분이 그 당황해서 이제 다 완치가 된 것 같아서 합의를 했어요. 보험사에서도 돈을 받고 다 합의를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후유증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게 재발했어요. 그러면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대한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먼저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는 말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정말요? 네, 그래서 차에 치였는데 넘어질 정도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시라 하고 보내드렸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정말 아파서 병원을 꽤 오래 다녔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치료비도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합의라는 것은 이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안에는요, 우리가 향후 치료비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치료하신 비용 외에 추후에 앞으로 치료하게 될 비용까지도 모두 다 예상을 해서 합의금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합의를 했으면 향후 치료비는 아예 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예상치 못한 부위가 아프게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원래 다친 부위이기는 했는데 당시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해 정도가 굉장히 범위가 커지거나 많이 아프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합의에서는 포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나중에 추후에 배상을 받는 경우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합의를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향후 치료비를 좀 산정을 하셔서 예상을 하셔서 합의금을 좀 넉넉히 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주 옛날에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발 등을 이렇게 해서 그 뼈가 좀 부서졌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 발을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입원해서 좋아진 줄 알고 합의하고 퇴원을 해서 발을 쓰니까 거기가 다시 부어 올라오고 이 정말 후유증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당황하니까 빨리 합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쉽게 합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적절하게 좀 조항 같은 거를 좀 검토를 받으셔서 이게 내가 충분히 나중에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있는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제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건의 경우에는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이제 양 당사 간 성우 간에 이제 합의한 것으로 돼서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가 않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소위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12대 있거든요. 중과실이요? 네. 네. 이제 교통사고에서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12대 중과실이 뭔가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신호위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보호에서 좌회전인데 다른 차량들의 어떤 통행을 방해하면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당연히 안 되겠죠. 제일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한 속도 위반, 속도 준수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지르기 방법 금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 같은 곳에서는 원래 이렇게 끼어들기, 앞지르기 그쵸. 하면 안 되잖아요. 차선 바꾸면 또 안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같은 거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되는데 뭐 서행으로 지나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 이제 횡단보도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당연하죠. 음주운전, 이제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뭐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안전운전 위반, 자동차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뭐 그 외에도 이제 사고를 이제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구호 조치하지 않고 간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또 뺑소니의 경우와 이제 경찰 음주 측정 요구 불응 이런 정도까지 더해서 보통 한 14개 정도 되는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고요. 형사처벌과는 또 별개로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이런 민사 배상을 하셔야 하면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과태료 같은 게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범칙금 냈네, 그렇죠. 과태료 냈네, 그리고 뭐 면허가 뭐 박탈됐네, 뭐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조치, 행정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근데 사실 저 이거 읽으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만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렇게 교통사고 원인들 보면 그중에 아마 제일 위험한 게 음주 운전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음주 운전에 관련된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누군가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몸이 튕겨 나갈 듯한 충격을 받았고 제 차량은 거의 반파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본인은 음주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경찰이 와서 음주를 측정하니 알코올 농도 0.13이 나왔고요.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야, 이거 음주운전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0.13 정도면은 정말 만취 중에 만취 상태신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실 때까지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으신 건데, 이런 음주운전 관련해서 요즘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한 너무 가정이 많죠.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잖아요. 절대 정말 전 더 처벌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사고 결국 음주운전도 하셔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걸 끝나지 않고 대인 사고까지 낸 경우인데요.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음주에 관련된 사고들은 요즘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법률 개정도 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과 그다음에 임 변호사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좀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 정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또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정도가 좀 달라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에는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음주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를 우리 윤창호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사망 사고가 난 경우를 우리 윤창호법에서 좀 더 가중 처벌하도록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과 음주운전 중에 단 인명사고,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 위반은요,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크게 처벌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건 봐주지 말고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 위에 사연처럼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셔야지 이게 최대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교통사고 얘기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대물, 뭐 대인. 어려워요. MC님도 알고 계시군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이 경우에 대물 손해,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그 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대물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한 합의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차량 그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친 부분, 대인 손해에 대한 합의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보험사마다 사실 그 전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서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설명했었던 뭐 전치 몇 주인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 뭐 어느 정도 부상인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그 합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상을 받아내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법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합의나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료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때그때 비용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 다 기다리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이제 미리 지급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서 우리가 종합보험은 이런 대인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이제 배상 책임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사실상 치료비보다는 우리가 합의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일시손해, 그러니까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손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장애가 예상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손해, 그런 거를 좀 합의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준비해야 되셔야 되는 자료들은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병원 등을 방문하시면서 앞으로 휴유 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잘 준비하셔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좀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정말 포괄적으로 후유증과 생각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보니까 음주운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음주 사고 경력이 있어요. 이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아요. 하시던 분이 또 음주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번 음주 그 사고를 낸 사람들한테 뭐 적용하는 특별한 어떤 법이 따로 있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진아웃 제도라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3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이제 가중처벌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더 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2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법률인데요. 그 1항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을 한 경우에는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음주운전, 종전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이 음주운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위반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거나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을 했었던 그 적발 사실과 요번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음주운전 적발 사실 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면 이 역시 가중처벌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또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해 안 했네 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보험사나 이런 게 나한테 과실이 더 많은 것처럼 판결이 났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MC님.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났다 하면은 뭐 너 과실 몇인데? 맞아요. 이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대 몇이죠. 그래서 근데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나 진짜 10대 빵인데 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없어. 뭐 7대 3이 나왔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주로 차 대 차 간에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뭐 차 대 사람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게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 우리 민법에 과실상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 내가 배상을 해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손해를 발생하는데 원인을 끼친 게 있다. 너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은 너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 과실이 있는 부분만큼은 이 손해에 대해서는 너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과실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사고에서도 몇 대 몇 비율을 나누는 게 이제 각자의 과실에 따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너가 이 사고에 끼친 영향이 뭐 3이다. 내가 끼친 영향이 7이다. 이걸 가지고 손해의 총액을 놓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맞아요. 너무 억울해.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 사고 유형이나 지금 축적된 판례 등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 이런 거의 결과에 따라서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왔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자동차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을 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과실 비율 같은 거 이제 지금 승복 못 하셔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 같은 가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 과실 비율에 나는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승복 못할 땐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리면, 항상 승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물론, 사고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 그런, 우리 방금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산정해 주기는 하는데요. 항상 그것이 또 옳은 것은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보험사들이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이제 공동 운영하는 위원회가 바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것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사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과실 비율을 좀 공정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승복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은요,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위원회에 가지 않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가게 되면요, 이 손해보험협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초반에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실 비율에 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변호사와 좀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한다든지, 즉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고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사고가 나서도 억울한데 이런 재판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사고가 안 나는 방법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위 그 민식이법 이래갖고 뭐 스쿨존이나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뭐 바로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법률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 학교 주변,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MC님 말씀하신 가중 처벌하는 그 규정을 두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인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 우리 시속 30km거든요. 이것을 위반해서 초과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그 주의 의무를 다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운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이나 상해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에는 이제 최하 징역 3년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먼저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하 징역이 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운전자 과실이 적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한 속도 30km를 지켜서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행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즉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다 지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아이들이 좀 잘 지나가고 있는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시는 그런 주의 의무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정말 좋겠죠. 근데 이 교통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나 또 피해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이나 또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고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우연이라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좀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즉 금전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오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에 가입을 하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면제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그 배상 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는요, 본인의 도로교통법 준수 의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에 특화된 운전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를 켜두면
배터리가 빨리 난다라고 해서 블랙박스를 꺼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조차 안 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시면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리한 증거를 좀 놓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좀 잘 보존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 하면 보험료도 이렇게 맞아요. 깎아주잖아요. 할인되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의 사고 케이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뜨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이제 받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가해자가 이제 뭐 과실을 인정했다가도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뭐 대화 내용 같은 거 녹음해 두시는 것도 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진 잘 찍어 두시고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해 두시는 거, 뭐 블랙박스 확보하시는 거 이런 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이 그냥 이제 뭐 보험사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사고 났을 때 이제 보험사 출동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 그 이름이랑 이제 그 담당 직원 연락처 등 받아두셔서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좀 피해 구제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피해가 있으신 부분은 정당하게 배상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원칙이겠지만 요즘 또 보험 사기 이런 부분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일론 환자라고 하죠. 맞아요. 가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환자는 없더라. 없고, 치킨은 먹고 계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건 범죄 행위죠. 그렇죠. 우리가 정당하게 내고 있는 보험금을 어떻게 보면 훔쳐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보험금 지급하는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산발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종합적으로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보험료를 이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흔히들 사랑을 교통사고에 비유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사랑.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오는 것은 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미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차분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 혼자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미루지 마시고요.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상식도 키워가세요. 백지훈 변호사님, 함께 하신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교통사고에 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인명사고가 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다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 해결하는 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고요. 사고가 나셨다면 해결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방송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